사람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지 말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운동을 갈지, 소파와 한 몸이 될지. 이렇게 깊은 고민 끝에 일을 미루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님 모시고 선택과 불안을 다루는 감각의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은 이제 방학했죠? 종강했죠. 종강하고 그러면은 조금 교수님도 일정이 여유로워지셨을까? 어떻게 보내시나요? 종강하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도 채점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연구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신간이 나와서 뭐 네. 이것저것 다니느라 바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강이 딱 끝나자마자. 자, 말씀 주신 그 신간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출판사에서 청취자를 위한 책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먼저 나누기 전에 심리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심리학은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심리학은 많은 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네. 사실 심리학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또 예측하는 그런 과학입니다. 행동을 설명한다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감정이나 생각이 있겠지만 예. 실제로 드러나는 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왜 저런 것인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벌써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행동이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심리학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꿰뚫어보는 그런 학문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뭐 그쵸? 독심술이냐 뭐 마인드 리딩이냐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사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정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냥 뭐 저희가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데이터와 실제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제가 혹시 교수님 오시면 오늘 저의 지금 굉장히 복잡스러운 이 마음을 들키면 어쩌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네. 없으시니까 네. 믿고. 자, 심리학 전공에도 여러 구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보통 기초 심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응용 심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기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련된 인지 심리학, 학습 심리학, 발달 심리학, 뭐 성격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응용 심리학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 심리학, 그다음에 임상 심리학, 뭐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응용 심리학은 기초 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실제 사람이나 어떤 응용 장면에서 적용하는 데 네. 초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둘 다 필요한 건데 사실은 기초 심리학은 훨씬 더 아주 이렇게 세밀하고 어쩌면은 아주 그러니까 빠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또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것까지도 다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응용 심리학이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심리 상담은 응용 심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서 소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네.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어떤 발달적인 기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발달 심리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그 사연이 다 다르게 심리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심리학이 설명 주신 대로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시대 혹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그것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혹시 달라지게 될까요? 많이 달라지죠. 네. 예.
지금은 뭐 예전에는 보통 전통적인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실험실에서 어떤 그런 그 실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스마트폰 중심으로 많이 이게 되니까 네. 뭐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SNS,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네. 네. 게다가 또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AI를 이용한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네. 연구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 방법론도 뭐 요즘은 특히 뇌과학하고도 결합이 되니까 신경과학, 뇌과학 결합되니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중추가 활성화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점점 더 정교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AI, 뭐 챗GPT 같은 그런 AI의 하루의 운세와 그 자신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쌓이고 예. 실제로 이제 그게 AI가 뭐 보통 사람하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네. 나한테 맞춰주고 이러니까 네. 사실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지식은 되지만 대단히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또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AI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개별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 서사를 다 감안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AI는. 자, 교수님의 신간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이 제목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이 그대로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이 책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실제로 저는 이제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예.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항상 보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야 되나, 뭐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가. 대학원을 간다면은 국내에서 해야 되나, 해외에 가야 되나. 그렇죠. 대학원을 갈 때 현재 학부 때 했던 전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갈래길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거 실제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특히 진로라든지 또는 사람 관계도 그러하잖아요. 네. 뭐 흔한 말로 그런 게 있죠. 혼자는 외롭고 둘은 피곤해. 맞아요. 네,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좀 피곤해지고 네. 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네. 항상 이런 게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질문을 받거나 하니까 좀 그들에게 어떤 결정이나 선택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아, 두 가지 마음 늘 들죠. 늘 모든 일상생활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싶기도 하고 저러고 싶기도 한 그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양가 감정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진짜 뭐지? 라고 알기 어려울 때가 진짜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동규 교수님의 바로 이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를 저희가 선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신간이 선택과 불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학생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뭔가를 삶이 좀 무료해요. 그럼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에 이 안정된 삶이 또 깨질까 봐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 한켠에 있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미루고 싶고 이런 상태 이 양가 감정이라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일종의 예. 그 심리학에서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실제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멈추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걸 좀 계속 이걸 하고 싶기도 하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네.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좀 도전해볼까?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접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양쪽으로 두 개가 비슷하면 줄다리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옴짝달싹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절대 만나지 않잖아요. 이 그렇죠. 둘은. 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네, A or B 중에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빨리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 걸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실감이 크죠. 네. 그 선택했을 때의 어떤 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게 나중에 나한테 후회로 남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나? 계속 그렇죠. 예, 의심하게 근데 되죠. 그 만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떤 만난지. 예. 근데 사실은 그게 A or B 이슈가 아니라 A and B의 이슈예요. 왜냐하면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체를 둘 다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네.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빨리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를 자꾸 원하니까 네. 나중에는 이걸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걸 잃어버릴 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결정 못하다가 정작 나중에 기한이 다가오면 예.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깃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야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나다운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네. 자기 인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급하게 나중에 밀려가 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두 마음은 모두 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결정의 순간에는 A or B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일까요? 제가 피하고 싶은 게 어떤 걸 두려워하는가 이런 예. 거를 알 필요가 있고 근데 보통 선택의 상황은 이게 비슷비슷한 무게일 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예. 저는 그래서 이걸 51대 49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51을 선택해야 될지 49를 선택해야 될지 늘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언은 충분히 그걸 양쪽 다 고려를 해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5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적어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고 선택을 한 다음에 네. 내가 이걸 100%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이 아니라 선택 이후의 노력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해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실제로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 가운데 좀 위안을 받았던 지점이 뭐냐면요. 이 양가 감정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마음,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해준 부분과 이것이 인간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된 심리 구조라는 이야기는 너무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생존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그 서로 다른 두 감정이 모두 다 내 안에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인 거네요. 이게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이 인간의 양가 감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러면은 연구를 분명히 해왔을 것인데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는 뭐 지금 현대인에게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혹시 학설로 정리된 그런 관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보통 많이 알려진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 보면은 우리가 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무의식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SNS를 보고 있거나 네. 책상 나중에 정리를 하고 있죠. 예, 실제 책상 정리를 하는데도 과도하게 정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고 바로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정리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네. 속마음, 무의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걸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무의식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네. 겉으로 드러난 표면에 있는 마음과 실제 무의식에 있는 이거 두 개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그 또 다른 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빛과 그림자라는 대비 얘기를 했어요. 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지만 그렇죠. 그림자는 내가 내 모습에서 밀어내고 싶은 내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욕구가 밑에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림자를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 같은 게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늘 그럼요. 맞춰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속마음을 자꾸 보지 않고 예. 겉으로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쓰레기통이 막 차는 것처럼 이 그림자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떤 순간 폭발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네.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거기에도 빛을 쬐어줘야 이게 어떤 균형을 잡거나 이게 해서 내가 조절이 가능한데 네. 전혀 앞만 얘기하고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면 사실은 나는 나중에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두 가지의 다른 대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여쭙고 싶어요. 진짜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예가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니까. 나라는 사람을 타인에게 이제 정말 괜찮은 그래도 이 사람 참 괜찮아라는 정도의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싶어서 여전히 나는 이해심 많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진짜 속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쉬운 예처럼 어떤 분은 그 혼자 있을 때 이걸 이 속에 있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막 그 혼잣말로 막 노래도 네. 하거나 막 욕도 해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균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속마음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는 분도 있다는데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다 말하지 못한, 다 외치지 못한 그런 그 얘기들이 존재한다면 예. 이런 것들을 글을 써보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특히 불안한 마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두 가지의 조건은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글을 쓸 때 아주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네. 마음속으로 또 이 글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이 혹시 볼까 봐 이렇게 이거를 막 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죠. 쓰면 안 되죠. 솔직하게 이걸 적고 네. 그리고 한 번만 적어서는 효과가 없고 아. 3일 연속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그게 네. 이례적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답답한 마음 이런 게 있을 때는 글쓰기를 하되 솔직하게 3일 연속으로. 네. 이거는 그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네베이커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20년 연구 결과입니다. 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출간도 많이 네.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에세이를 써서 그런 것도 확실히 그 자신의 그 그림자로부터 좀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융진의 노래입니다. 걷는 마음.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융진의 걷는 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새싹으로 1156번 쓰시는 분께서 결정은 늘 어렵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9808번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인간은 선택의 형벌에 처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영님께서 이동기 교수님 음성 너무 좋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만 매일 고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니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4921번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심리학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을지부터 벌써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죠. 교수님은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약속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편하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경험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좀 버린다면 선택에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동기 교수님의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결정을 앞두고 부딪히게 되는 이 두 가지 마음,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람들은 보통 잘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정말 많은 정보를 막 찾아봅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최선의 선택이 나오는 건 아니죠. 고민이 깊어지고 오래 하면 할수록 결정이 사실 또 어려워질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선택지를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고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그 항목이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사실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반대입니다. 예전에 이제 재미있는 심리학 그 실험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왜 그 샌드위치 같은 데 발라먹는 잼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잼을 파는데 예. 한쪽에서는 24개의 잼을 진열을 해요. 예. 종류가 다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게. 아, 벌써부터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6개만 딱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시식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24개는 쪽으로 가죠. 예. 이것도 뭐고 저것도 뭐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야 될 순간에 아.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를 보면 네. 24개 쪽에 간 사람은 실제로 구매율이 3%밖에 안 돼요. 아. 근데 6개 있는 곳에서 구매율은 30%입니다. 10배나 훨씬 더 많이 그러네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일단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에 결정을 할 순간에는 지쳐서 에너지가 에라 없어서 모르겠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아. 그래서 네. 항상 너무 완벽하게 모든 그 조건을 다 고려하려고 하는 것들, 선택지를 많이 가지려는 것이 오히려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너무 뭘 많이 알아서 탈일 때. 그 같은 거잖아요. 네. 이건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그래서 이것도 놓기 아깝고 저것도 놓기 아까워서 결국 에라 모르겠다로 가게 되는 물건 살 때 진짜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예. 어떤 들은 얘기인데 예. 남편분은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살 때 네. 이게 어떤지 리뷰도 보고 이거 하고 한 2주 동안 그 그렇죠. 관련된 모든 모델을 다 검증을 다 하는 겁니다. 예. 실제 이건 가격이 어떻고 이거 다 계산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2주 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고 네. 아내분은 그냥 저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저거 이렇게 말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살지 모른다고. 이 두 분 같이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이 부부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선택을 해 뭘 살 때는 이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다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그 일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자제품 사실 때는 그 남편분이 사시고 네. 식사 장소 결정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아내분이 하시면 좋겠다. 각자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되는 거죠. 아,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가 자기 결정을 하는데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하고 싶겠어요. 뭐든 정말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한 만큼 이거는 정말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야. 이런 선택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막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지기 시작해서 아예 그 결정을 못 내리는 방식이 오히려 일을 더 미루게 되거나 나중에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을 맥시마이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지를 다 검토하고 중간에 문제될 것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끝까지 이걸 당겨보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분들을 맥시마이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뭔가 이거를 만약에 결정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네. 그때 돌아오는 어떤 후회감,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 또 나는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should have pp가 많은 거예요. 네.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게 많잖아요. 반대로 satisfier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결정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세웠잖아요. 네. 그 기준만 충족되면 결과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겠네요. 않죠. 네. 뭔가 중간에 뭐 이것저것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이 맥시마이저하고 세티스파이서하고 실제로 보면 연봉은 네. 맥시마이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는 세티스파이서가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연봉 그거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즐겁게 살 건지. 네. 확 와닿는데요. 아니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진짜 최선의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직관을 따랐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거 참 괜찮았어. 역시 첫 느낌을 따랐던 게 참 좋았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각자 직관이 좀 더 발달되신 분도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걸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전에 언제 이렇게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같이 이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한 분은 자기는 직관만 따른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직관을 따르고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 네. 그 옆에 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이게 얼마가 분석해서. 됐을 때 이걸 팔고 얼마 사고 어떨 때 팔고 이걸 항상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도 다양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네. 네. 자, 양가 감정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뒤이어서 꼭 따라오는 게 자책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감정들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자기를 비난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네. 그럼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다음번 어떤 선택할 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부정적인 화살을 쏘는 거를 멈추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떤 결정을 이거를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 속에서 움직이지를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구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나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거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으면 5분 안에 하고 네. 일단 했으면 15분은 그 행동을 유지해라. 네. 그러니까 어떤 하고 싶은 저거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5분 안에 행동을 먼저 하고 네. 15분을 유지하게 되면 그 행동이 1시간 이상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이게 정확 과학적 근거가 있나 네, 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네, 실험.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세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런 것들 보면 보통 15분이 많이 얘기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15분이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그때 해봤을 때 미국인들 중에 그 계획을 15분 단위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저는- 짧게 잡네요. 저는 처음에 예. 보통 1시간 정도 계획 세우지 뭐 이렇게 좀스럽게 그걸 네. 쫓겨하냐고 좀스럽게.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 교수가 얘기를 해요. 네. 자기는 1시간이라고 하는 60분은 네 가지 15분으로 보면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면담을 30분 했으면 그 사람 생각은 15분짜리 시간을 2개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30분이 아니라. 네. 15분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상 봤더니 행동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동을 걸어주는 부싯돌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분을 지속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근데 반대로 1시간 하려고 하면 15분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과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자, 생각이 많아서 진짜 결정 어려울 때 그럴 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몇 가지 기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오케이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게 귀에 꽉 꽂혔는데요.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2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해도 이건 내가 포기 못하겠다라고 네. 하는 나의 가치 2가지 어떤 결정 앞에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포기 못하겠다. 그만큼 중요하다 나한테. 네. 이런 거가 2고요. 네. 그다음 알파는 이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좀 더 가벼운 마음의 한 가지. 그래서 고려할 생각은 2 플러스 알파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떤 뭐 경우가 만약에 있을까요? 다른 거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만약에 이직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겠죠. 연봉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거기서 어떤 직업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관련돼서 편의성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거를 두 가지는 정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건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자기한테 중요한 그 무게감을 가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를 진짜 일단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가장 베이스는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저희가 영어로도 많이 얘기를 하면 셀프 나울리지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마치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네. 어떤 그런 등대나 어떤 그런 나침반이 없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네. 계속 망망대해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2+알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행동 실행을 잘 못 옮기는 분들한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40%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면 보통 100%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늦어지기 쉽고요. 맞아요.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사실. 없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잖아요. 네. 뭐 여행 같은 경우도 100%다 계획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동선이라든지 뭐 어디에 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계획은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만 세워지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택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계획이 세워졌으면 실행을 해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시를 경험적으로 조정하면서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의 장시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하는데요. 인생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원웨이 도어예요. 네.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일방향인 거죠. 두 번째는 양방향 문도 있어요. 투웨이 도어도 있는데 이거는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면 다시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인생에서 90% 이상은 투웨이 도어예요. 근데 사람들은 투웨이 도어 앞에서 원웨이 도어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들어가면 못 나올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까 A or B랑 똑같네요. 네, 똑같은 경우죠. 예. 상실감을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결정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는 결정을 내릴 때 100% 완벽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상치 않은 조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렇죠. 네. AI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알았습니까? AI가 나오기 전에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뭐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했더니 AI가 훨씬 쉽고 값싸게 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서 중요한 그런 키워드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또 네.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네, 네. 그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않게 일이 진행되니까 되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마치 그거를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예상하지 않는 일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네.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진로 심리학자인 존 크롬볼츠라는 사람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연은 운 같은 찬스거든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계획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치 되게 그것이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마치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거를 내가 활용한다는 의미로서 계획된 우연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 인생이란 게 원래 예측 불가한 것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이거 뭔가 또 새로 재밌는 일이 펼쳐지려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기까지가 되려면 굉장히 좀 멘탈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오픈니스, 열린 마음을 가져라.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전문가가 된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거를 좋아한다는 특성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픈니스를 가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좌절 상황을 조금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좌절 상황에서 조금 더 참을성을 기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양가 감정 안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싶다. 그런데 동시에 혼자 있고 싶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감정은 뭐 사실 자연스럽죠. 그게 왜 생길까요?
그게 사람이 자기를 이제 좀 더 알게 되면 내가 예.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힘들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예.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지분율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나는 50%밖에 지분율을 갖고 있지 않는 건데 네. 상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또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관계가 어렵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고슴도치들은 이제 되게 추우면 서로가 같이 모여요. 근데 모이면 가시가 서로 찔려요. 그렇죠. 그래서 벗어나면 또 혼자 춥고 외로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추구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이런 것들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 두 가지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 중에 자율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고슴도치 얘가 되게 확 와닿았는데 적절한 거리감? 그러니까 자율성과 관계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건 적절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두 네. 개의 균형추를 잡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또 하나는 건강한 거리 두는 거는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나한테 이렇게 짜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거를 경험칙으로 계속해서 이 정도 이거는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줘야 돼요. 네. 너무 많이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네.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심리학에서는 또 어떻게 풀지도 궁금합니다. 심리학에서 보통 이제 욕구 위계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하기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소속감의 욕구가 아주 큽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네, 소속감. 그게 불안하지 않고 안정.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라든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건 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인데요. 네. 조금 더 이 논리를 좀 확장해서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소수의 정말 찐 관계. 네. 이걸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지인들을 되게 넓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될까? 물론 문제에 따라 다르죠. 어떨 때 정말 내가 되게 힘들고 이럴 때는 누군가 위로해주는 좋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게 네.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나 실제 처세술이나 네. 실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후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을 넓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ties라고 해요. 둘이 붙어 있는 거 영어로 ties라고 하는데 느슨하게 있는 관계를 weak ties라고 하고 아주 가까이 모여 있는 관계를 strong ties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 사회학에서 연구 결과는요. 성공하려면 strong weak ties랍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있는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게 있는 이 관계 속에서는 정보가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스트롱 위크 타이즈처럼 좀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좀 어려운 얘기 같이도 들리네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데 사실은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후자의 삶을 지금 제안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네. 그럼 정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의 모임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폭넓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활동을 많이 하게 한다면 네. 당연히 후자가 더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런데 저 연구를 보면은요,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분들이 훨씬 오래 산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네. 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을 때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의 행복감이나 어떤 오래 사는 장수라든지 이런 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였을까 해서 네.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어떤 걸까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고요. 네. 또 실제로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그렇게 고독하게 살 수 없는 존재네요. 네, 잠시 자기 동굴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소속감의 욕구라는 것이 크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네. 네. 자, 어떤 선택이든 결정을 내린 후에는 자신을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토닥이고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 많이 핫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 자비 또는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대단히 친절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어떤 그 저 청자분께서 그걸 보내셨지만 후회하지 않을 결정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후회하지 결정을 하시려면 오히려 제대로 한번 후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후회를 역설인데요.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자비를 기반으로 한 후회를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담론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그 후회하는 그 감정 속에 충분히 깃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 그때 맞아.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참 후회스러워. 두 번째 단계는 그 후회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내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나로서는 어쩌면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를 좀 더 이해하는 쪽으로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후회의 감정에서 뭘 새롭게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책을 읽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희가 새롭게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이내로 적어보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계속 후회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해서 계속 옴짝짓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보고 언제든지 인생은 투웨이 도어가 많기 때문에 네. 해보고 조정해도 괜찮다. 네.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택보다 선택 이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고 자신한테 좀 더 넉넉하고 다정하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자, 오늘 이 교수님의 신간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뭐 이제까지 설명 주셨지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여전히 갈등할 겁니다. 여전히 선택은 힘든 거죠. 예,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만 움직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다운 그런 선택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성의 중요한 키워드를 알고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조그만 행동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거지만 그 안에서도 길을 찾아가도록 그런 거를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